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과거 1차 남북 특사 갔을 때 3월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굉장히 정말 흥분해가지고 미국 달려갔죠.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그러더라. 1년 안에 비핵화한다고 그러더라. 야, 걱정 말고 해도 된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최근에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그걸 깠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1년 안에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근데 그때 기대감 많지. 정말 이런 식이죠. 저쪽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는 식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같이 우리 잘 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정치부 경력이 기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황교안 전 총리 정치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 허락한다면 한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수필집을 발간했고 또 수필집 제목도 청년을 만나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수필집의 제목으로 떠올랐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검찰에서부터 쭉 가까이서 봐오고 많이 얘기도 해왔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우연은 없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분입니다. 예. 네. 이 보수층을 상대로 차기에 누가 대선 주자감이냐 이런 질문을 또 던졌다고 하는데 사실 누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까 진보층 그래프와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높은 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이제 보수층한테 물어봤더니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차이가 덜 나는 후보들 오세훈, 유승민,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나왔고요. 한 번 더 있어요. 주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김무성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 손학규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러면서 기타 인물들 쭉 이렇게 해서 대선 주자 후보로 황교안 전 총리가 1위를 했다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참 저는 흥미롭게 봤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정치권 인사도 아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총리를 했던 인사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 차이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 내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그 진영 내에서 15% 얻은 거고 네.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25%를 얻은 건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측면은 일단 현재 보수 정치권 내에 인물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 있는 정말 밖에서 아웃봉식도 하지 않는 그런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저는 행정가에게 저렇게 압도적으로 몰린다는 것은 현 보수 진영 내에서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는 거. 네. 인물 안 키웠기 때문이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응답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7.3%의 응답률이. 보통 이제 응답률 여론조사에서는 적극적인 정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응답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조사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은 이런 응답에 별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한,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응답했을 거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태극기 부대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응답했다면 그분들 사이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핵심은 보수 진영 내 인물이 없다. 이게 핵심이겠죠. 네. 황교안 전 총리 저 자료 분명히 봤을 것 같은데요. 요새 지금 뭐하고 지냅니까? 지난 21일에 자신의 수필집을 냈습니다. 네, 황교안의 답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또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또 청년과의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그 고 노회찬 의원 빈소 거기에도 자신의 고교 동창이기도 하죠. 네, 노회찬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안타깝습니다. 같이 우리 잘 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정치부 경력이 기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황교안 전 총리 정치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 허락한다면 한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수필집을 발간했고 또 수필집 제목도
청년을 만나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수필집의 제목으로 떠올랐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검찰에서부터 쭉 가까이서 봐오고 많이 얘기도 해왔지만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우연은 없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분입니다. 네. 많은 걸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보수에 또 이분 이야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미국에 있는데 자꾸 SNS 날려서 이거 왜 그러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혔다면서요. 네. 그동안 SNS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글을 올리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는 언론에 한 줄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아니다. 내가 앞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인데 아마 그것에 대한 취지로 이런 글을 올린다. 이런 취지로 또 글을 설명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이제 추석 앞두고 제사 지낸다고 이제 네. 귀국한다고 예고까지 다 했잖아요. 네. 돌아왔을 때 네. 예전의 홍준표와 지금의 홍준표 위상이 어떨까요? 그래서 먼저 네. 지금 이 여론조사를 홍준표 전 대표가 보면 상당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현재 지난번 직전 대선 후보였고 그 다음에도 가장 발언을 세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사람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4위, 5위 지금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뭐 김문수, 유승민 두 분보다 더 낮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결과 뿐에서라도 본인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보수 여권에서 홍준표 지사만큼 발을 세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게 현재 보수 여권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월 15일 들어오면은 저는 아마도 다음 당권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측근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러면은 사실 9월 15일에 들어와서 아마도 센 발언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은 9월 말에 쓴 추석에 이른바 밥상이 화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월, 12월 계속 센 발언을 함으로써 보수 진영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를 굳히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홍준표 지사가 언론에 네. 또는 정치권에 또 전면에 나서 화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내일은 다르게 시작된다. 특사단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지금 이제 포부를 밝힌 건데 어떻게 소득이 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계속 적폐 정산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현재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본래 지지율이 사실 그것 때문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되돌려 보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북 관계는 그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와서 미국이라는 존재, 비핵화 문제는 사실 미국의 동의가 없이 할 수 없는 거고 또 북한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과거 1차 남북 특사 갔을 때 3월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와서 굉장히 정말 흥분해가지고 미국 달려갔죠.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그러더라. 1년 안에 비핵화한다고 그러더라. 야, 걱정 말고 해도 된다.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최근에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그걸 깠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1년 안에 된다고 하는 이게 뭐냐. 근데 그때 기대감 많지. 정말 이런 식이죠. 저쪽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는 식으로 전달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첫째는 이번에 이제 목표를 이렇게 했죠. 자, 남북 정상회담 일정. 두 번째, 한반도 교류, 남북 교류. 세 번째,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비핵화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번에 가서 9월 초로 현재 예정되고 있는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날짜를 확정할 것. 저는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날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바랄 수 있을 만큼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 진전된 걸 가지고 올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봐요.